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군사정부의 시작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장면정부 딱 배웠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이 각지에서 엄청난 민주화적인 의견들이 막 하는데 이걸 장면정부가 해결을 했어 못했어? 잘 못했잖아.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부가 딱 탄생하게 된 거라는 거지. 자,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목표, 박정희 정부의 출현과 그리고 전개과정, 행한 일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 이 첫 번째 파트로 뭘 살펴볼 거냐면은, 자, 이제 5.16 군사 정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변이란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다른 말로 쿠데타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반란. 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혁명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혁명은 아니고요. 혁명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아래쪽에서 하층민 쪽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 근데 당시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 그 주체가 된 세력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위에 사람들이었어. 막 별 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권력과 권력 간의 싸움이었지, 이게 하층민,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일반 민중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그냥 교육과정 내에서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해. 자, 군사정변 몇 년도예요? 1961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자. 자, 전개과정, 자, 우선 배경을 얘기를 했을 때, 전개를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어. 장면 정부가 이 엄청난 요구들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군인들이 야,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설치하게 되느냐? 국가 재건 다시금 건국한다는 거야. 뭘로? 최고회의로. 최고회의. 자, 이걸 설치를 해요. 물론 이제 군사정변을 일으켰겠지. 이제 막 해병대 끌고 와가지고 이제 막 행정부라든가 방송사라든가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뭘 만들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힘들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를 다시금 건설하기 위한 최고기구. 누가? 얘네가. 근데 얘네가 뭐야? 군사야.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 군사정부라 해서 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군정 실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게 됐다라는 거지. 근데 군인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은 뭐야, 얘들아? 나라를 지켜야 된단 말이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겠대. 당연히 반대 여론들이 있겠죠. 자,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뭘 설치를 하느냐? 당시에 중앙 정보부를 설치를 합니다. 정보부. 지금 이제 자, 이 중앙정보부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박정희 정부의 처음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부가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해요. 역사에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묵살하기 위해서, 혹은 본인들의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만든단 말이야. 권력 유지를 위한 기구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이 권력 유지를 위한 기구가 나중에 본인들의 권력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약간 국정원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두 기구를 설치를 해서 군사정부를 운영을 해 나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띠용해서 활동. 자, 군인들이 왜 무슨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군인들 같은 경우 우선 첫 바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우리 북쪽에 누가 있어? 공산당이 있지?
그런데 지금 남한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은 공산당이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 공산당에 이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혼란스러운 남한 정국을 정리하러 왔다라는 거야.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끝내러 왔다. 그리고선 우리는 당연히 반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장면 정부 살펴볼 때 평화통일 얘기했었잖아. 그러면서 뭐 학생들이라든가 민간에서 평화통일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 인사들 잡아들입니다. 무슨 평화통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플러스. 자, 당시 이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정치라든가 그리고 언론을 탄압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기억해야 돼. 뭐?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의 그 연장선상이 되는, 자, 대통령 권한 다시금 강화시킨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자, 우리 이전에 장면 정부 배웠을 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됐어요, 약화됐어요? 약화됐다. 미쳤어. 약화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양원제 실시하고 내각 책임제 해가지고 총리의 권한이 강화됐었잖아. 근데 이제 뭐야?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켰어. 법을 바꿨단 말이야. 왜요? 자, 요거는 이제 이따 나옵니다. 이따가 아니지. 바로 하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자,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본인이 대통령이 나가. 누가? 박정희. 당시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이제 의장이었던 박정희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국민들 같은 경우는 불안한 거지. 아니, 군인들이 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권력을 잡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혹시 본인이 대통령 되려는 거 아니야? 얘기합니다. 몇 번이고 이제 본인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민간인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한 이 시기가 이제 60일, 62에서 이제 2년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이양을 하려고 해. 근데 뭐냐면은 박정희가 전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 민간인. 이래서 1963년 5대 대선이죠. 대선에서 누가? 박정희가 민간인 신분으로 출마를 하게 돼요. 박정희. 그리고 당시 누구? 이 박정희를 따르던 군인 출신들이 많았던, 혹은 박정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 그 유명한 민주공화당으로 딱 이렇게 돼가지고, 자, 5대 대선에 박정희 후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됩니다. 당시 누구였는데? 당시 윤보선, 기존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후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까스로 승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단락을 끝내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개가 있어. 뭐냐면은, 자, 당시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두 가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뭐? 반공. 때려잡자 공산당. 우리는 공산당 잡아버리겠다. 절대로 남한에서 활개치기 못하게 하겠다. 내가 나라 지키겠다. 이야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못 살고 있잖아. 6.25 전쟁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경제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배불리 등 따시게 매일 쌀밥 먹게 해주겠다. 이거. 특히 이 경제는 이후에 나올 여러 정책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 없는 거지. 뭐냐면은 내세울 게 사실 이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정치권 내에서 혹은 이제 선거 내에서 이렇게 성장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나타났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니즈, 물론 이게 또 정치인들의 그런 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뭔가 이제 강렬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조금 주관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박정희 정부의 권력을 잡는 박정희 정부의 출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는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자, 제가 경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라고 쓰고선 외국 자본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해.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 좀 높은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자신감? 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정장을 맞춘다든가 혹은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이 있을 거야. 대학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학원, 뭐 토익 학원, 토익 점수라든가 뭐 이제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원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이 들겠죠. 똑같은 거야. 경제 개발을 해야 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싶어.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의 산업 시설이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 고속도로를 만든다든가 공장들을 만든다든가 뭐 이러한 시스템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들 때 뭐가 들어? 돈이 든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이 필요한 거야. 아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을 위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국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떠한 국가가 있었을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어떠한 사건? 한일 협정을 한번 살펴볼게. 한일 협정. 자, 연도 같은 경우는 1965년 정도를 보면 되겠다. 1965년. 자, 당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가? 자, 어떤 배경으로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우리나라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주변에 어떠한 국가가 있었죠? 자, 북한이 있고요. 소련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변에 또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국가들. 자, 남한 포함해서 남한이 있고요. 일본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인데 당시 어떠한 전쟁이야? 추운 전쟁이야. 실제로 싸우진 않아. 냉전이란 말이야. 냉전이었을 때 중국, 북한, 소련 나름대로 이제 막 끈끈해. 물론 중국이랑 소련은 좀 자존심 싸움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근데 지금 미국이 봤을 때 미국이랑 일본이랑 친해. 미국이랑 남한이랑 친해. 근데 일본이랑 남한이랑 어때? 이런 원숭이 새끼 막 이런단 말이야. 죽여버려 막 이런단 말이야. 아, 10분 내로 이 파트를 끝내야 종을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한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남한한테, 박정희 정부한테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좀 친하게 지내라. 원래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NO! 했단 말이야. 근데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박정희 자체도 일본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생도 했었고요. 별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뭐야? 경제 개발이야. 돈이 필요해. 일본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서 한일 협정이 맺어지는 계기가 배경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과정. 글씨가 전개.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있어. 뭐냐면은 김종필, 오하라, 각서.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낼 거냐? 김종필을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인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있어. 회의의 내용들이 있어. 이게 이 수기로 쓰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넘겨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이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축하금 혹은 위안부라든가 독도라든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 이런 거 없고요. 강제징용 없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써드리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국민들이 여기에서 개빡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항쟁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6.3 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6.3 항쟁 같은 경우는 몇 년도? 1964년도 있었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위안부라든가 위안부는 또 이제 나중에 가시화가 됐죠. 강제징용이라든가 일본의 공개적인 사과 없이 어떻게 그냥 남한과 일본이 대한민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러한 굴욕 외교가 어딨냐? 당시 박정희 정부 야 닥쳐 계엄령 계엄령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선 2달 만에 국회에서 이 사안 넘겨버리고요. 다음 연도에 한일협정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한일협정의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결과 우선 장단점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이 마련이 됐어. 경제개발 자금 마련. 자금 마련됐어. 많이 줍니다. 막 3억 달러, 2억 달러 막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일본을 압박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일본은 사실 돈 조금 주려고 하는데 야, 너 옛날에 괴롭힌 거 있잖아. 너 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엄청 줘.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이 한일 협정에서 일본에게 받은 돈을 굉장히 요긴하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 이 자금의 명목이 뭐냐면 이제 독립 축하금. 기분 나빠. 괴롭힌 애가 지금 축하한다고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위로금이라든가 사과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지. 야 독립 축하해. 마치 자기가 안 했던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 but 뭐가 있느냐? but 자 보면은 이제 뭐 지금 사안으로 보면은 위안부라든가 혹은 강제징용 등 징용, 징병 뭐 다 있죠. 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독도 문제라든가 이러한 식민지 문제가 식민지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과를 했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진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게. 유감 혹은 독립 축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한일 협정에 대해서는 되게 어른들에게서는 평가가 갈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파트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죽지 않고 돌아왔네. 가사가 너무 무서워요. 죽지 않고 돌아왔대. 자, 1965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3년. 근데 이게 되게 먼 얘기가 아닌 게 쌤의 어머니의 삼촌이 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셨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되게 가까운 얘기죠. 쌤이랑 여러분들은 먼 관계인가요? 쌤은 여러분들한테 아저씨니까 먼 얘기인 건가? 슬퍼. 자, 어쨌든 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월남전이 배경이 되겠죠. 배경이 이제 뭐 월남전. 근데 요건 좀 내용이 좀 그런 게 원래 베트남은 저항의 역사가 되게 깁니다. 프랑스, 미국, 나중에 막 중국 이러는데 베트남이 사실 싸움을 너무 잘해. 다 이겨. 프랑스도 막 해버리고 미국도 막 해버리고 또 누구야? 나중에 중국도 그냥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당시 바톤 터치를 받던 나라가 누구? 바로
미국이었단 말이야. 미국이 월남전을 이제 막 하고 있었어. 당시 이제 막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북베트남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반으로 뚝 자르고, 자 여기가 이제 북베트남, 여기가 이제 자유 남베트남 이렇게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랑 비슷해. 자,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 원래 이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 처음에 출범한 다음에 남베트남을 도와준다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남베트남이 반대를 해요. 굳이 필요 없어. nope.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점차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본인들만 싸우니까 힘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야, 한국 도와줘. 헬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케이, 도와줄게. 우리도 자유국가 수호한다. 얘기하면서. 자, 그러한 과정에서 전개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자, 여기서 김정필 오하라 각서 있죠? 여기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브라운 각서. 브라운 아이즈 걸즈. 죄송합니다. 소울. 죄송합니다. 브라운 각서. 자, 뭐냐면은 브라운 아이즈 미쳤어요. 자, 브라운 각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국민들을 굳이 투입시킬 이유가 뭐야? 결국엔 외화야, 돈이야. 당시 미국의 원조를 바라는 미국의 원조 약속인 셈이죠, 이게. 약속. 96년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66년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트남전에 참전함으로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과 같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지. 자, 그 내용이 뭔지는 바로 결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 칠 때가 됐는데 종이 안 치네요. 자, 결과. 우선은 요것 또한 한일협정과 마찬가지로 득과 실이 있습니다. 우선 득, 어떠한 게 있느냐? 자, 우선은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지. 미국에서 서포트 해준다라는 거지.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디로? 바깥으로, 베트남으로 진출하게 되는 우리나라 기업, 우리 기업 해외 진출 계기를 마련한 거지. 당시 이제 뭐 국제시장에서 보면은 황정민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 어디야? 거기 우리나라 아니잖아. 베트남이란 말이야. 뭐 그런 것처럼.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냐면은 국군의 현대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 전쟁을 하는데 미군은 좋은 무기 쓰고 우리나라는 좀 더 꽂은 무기 써. 그러면 이게 미국이 지원군으로 왔는데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두 번째 점은 좀 길어요. 자, 그랬을 때 미국이 좋은 무기를 이제 우리나라에게 준다라는 거지. 어쨌든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군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게이드? 업그레이드? 자, 근데 이게 뭐야? 결국에는 피값이야. 우리 어른들의 피값이란 말이야. 군인들의 피값이란 말이야. 많은 사상자, 많이 죽었습니다. 사상자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엽제 피해라든가 이러한 다 쓰고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라이따이한 뭐 이러한 문제들이 또 있다라는 건데, 자, 베트남전의 피해가 뭐냐면은 우선은 굉장히 많은 군대를 베트남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 30만 명가량, 이 기간 동안 30만 명, 최대로 보냈을 때 한 5만 명가량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사망자가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부상자 뭐 1만 명 남짓하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은 고엽제가 있습니다. 고엽제가 뭐냐면은 당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물창한 산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울창한 산림 속에서 베트콩들이 총을 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아니, 은원패를 겁나 잘해. 정글러들이야 다 게임을 하는데 뭐 근데 어디서 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미국에서 풀을 없애기 위해서 헬기로 이제 고엽제, 이 제초제를 막 엄청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당시 아래에 있던 육군들은 비 오나? 시원하네? 근데 풀을 죽이는 독성을 가진 약물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우리나라에서 고엽제 피해자로 한 2만 명가량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라이타이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침략만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나쁜 놈들, 중국 놈들, 일본 놈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다든가 혹은 꼬셔가지고 이제 야, 내가 한국에서 돈 갖고 베트남으로 올게, 혹은 같이 가자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여자랑 잠자리를 해. 그래서 태어났어 애들이. 얘네들은 뭐야? 아빠가 없어. 아빠가 없단 말이야. 그러한 아이들이 베트남에, 지금 이제 아이들 아니죠, 어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베트남에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 한일협정,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랬을 때 주요 사건, 김종필 오하라에서부터 해서 육삼항쟁, 브라운각서, 그리고 각각 결과에 대한 장단점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다음으로 삼선 개헌을 위한 노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선 개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선 개헌이라고 쓰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장기 집권을 위한 장기 집권 노력이라고 쓰겠습니다. 노력.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 장기 뭐야? 콩팥 간 이거 아니잖아. 오래 하겠다는 거잖아. 장기적으로 오래 대통령을 해먹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삼선 개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이승만 정부 때에도 삼선 개헌 했었잖아. 4.4.5입 얘기하면서. 자, 그랬을 때, 자, 삼선 개헌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자, 우와, 뭐가 우와야? 경제개발에 성공을 해버리네. 자, 경제 발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한일 협정 체결하고 또 베트남 가가지고 이제 또 외화 벌어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가 발전합니다. 당연히 누구의?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가, 박정희의 인기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인기 최고. 최고. 그러면서 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대통령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63년도 이제 선거를 할 때에는 겨우 이겼단 말이야. 15만 표. 근데 67년, 자, 이때가 이제 5대고요. 6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랬을 때 67년에 이제 선거를 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는 거야.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왜? 경제를 살렸다고.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거 좀 잘하면은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경제개발 제가 해냈습니다. 경제개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 박정희를 믿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언제? 69년에 자,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갖고 있던 당시에 이제 공화당과 박정희 같은 경우는 삼선 개헌을 날치기로 삼선 개헌안을 날치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야당이 몰랐거든. 1969년 낌새는 채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호로록 하면서 이제 해버렸단 말이야. 물론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다루진 못하지만 이 절차가 그렇게 딱 중시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승만 정부 얘기할 때도 법과 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없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국민적으로 반대 그리고 또 찬성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경제 살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자, 삼선 개헌 성공을 하게 돼요. 유야무야 흘러가. 그러다가 언제? 71년 때 대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싸우느냐? 당시에 박정희, 믿고 찍는 박정희, 그리고 당시 누구? 당시 싸움을 하였던 vs 김대중. 자, 요렇게 다시금 대선에서 붙게 돼요. 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 당시에 이제 후보로 나왔던 이 김대중 같은 경우는 젊은, 아주 그냥, 여러분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막지 않으면은 장기 집권으로 가는 그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얘기를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접니다. 또 한번 찍어주세요. 경제 발전 제가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박정희가 가까스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 이때 삼선 오케이 했으니까, 이때 이제 7대 대통령으로 세 번째 대통령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 장기 집권으로 가는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유신 정권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지. 장기 집권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72년 10월 달에 유신 정권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정권이에요? 아니에요. 박정희 정부에서 이름만 바뀐 거야.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10년을 더 해먹게 됩니다. 장장 거의 20년가량을 해먹는다라는 거야. 장기 집권에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했던 말이 또 맞게 되네요. 자, 오늘 이상으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16 군사정변부터 경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 하지만 공과 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집권을 위한 노력, 삼선 개헌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장기 집권의 끝, 박정희 정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신 정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